예, 뭐 방금 소개해 주신,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소개는 저 하는 일 하면서 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뭐 어떤 이론을 전달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환경운동가로서 여러 가지, 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어떤, 여기 앞에서 쭉 오셨던 분들처럼, 어떤 분야의 일가를 잃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요즘 인터넷 구글에서 자료를 많이 가져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체크하는 과정을 겪긴 하는데, 어제 기사 한 사람이 소개한 글을 보니까 이 과학을 좀 어려운 이 과학을 글을 쓰는 기자인데요. 이 데스크에서는 꼭 중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라 라는 게 편집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한민국 중학생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어쨌든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려가면서 쭉 앞에서 굉장히 많은 깊은 내용들을 배우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편하게 좀 제 경험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손 대표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연기는 없다. 태우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뭐 장전마을 사례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농민들이 보리떼 태우는 문제 가지고도 도시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초미세먼지의 결합이 돼서 발생원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조리종사원뿐만이 아니고 여성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 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좀 캠페인 했던 내용들 그거를 제가 다른 파일에서 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전 요소 내지는 우리 뭐 고등어 태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이제 사실은 그 얘기였던 건데요. 그걸로 인해서 폐암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데요. 여성들이 또 다른 형태에서 청소하는 과정, 그러니까 직업군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한 저기는 이제 일용직, 요즘에 계약직이죠. 거기에 조리종사원인데 여기는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 폭염에 청소하시는데 일자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청소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런 다 화학물질 덩어리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보시면 뭐 그 독성물질, 살생물질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락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장실에서 저 살생물질이나 독성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세제를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폐기능 저하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이 흉부학회 흉부 호흡기 질환인데요. 직업적 청소 일을 한 여성의 폐기능 저하 속도는 20년간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사실은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직업적 특성 속에서도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제 안에 마이크가 내장이 돼 있으니까 제가 볼륨을 좀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화학물질의 안전성 문제, 제도 개선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는 문제들을 우리 이제 아마 박비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 살짝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하나가 어디가 그랬냐? 뭐 앞에 많이 배웠으니까 오늘은 아무튼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 쪽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처럼, 저도, 이거 안 넘어가냐?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내주는 회비로 제가 월급을 받고 있고요. 저희 4명, 5명 활동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랑 삼아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퀴즈대회 나가가지고, 파주계 5연승으로 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대학도 많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내신도 뒤에서 훨씬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받았냐 다들 신기해라 하시는데 그만큼 아까 환경의 영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화학물질의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뭔가 타는 이런 가스상 물질들, 뭐 숲과 하천 이런 생태계 문제도 이게 당연히 있는 거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기후 문제, 그 다음에 농업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들이 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환경에 대한 지식, 특히
기후라든지 에너지 전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생태 문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교양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500만 원 받아가지고 세금 털고 났더니 398만 원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100만 원은 술 먹고 밥 먹고 100만 원은 새만금에 있는 어민들 그때 보내줬고 200만 원은 이제 저희가 조직에 다시 기부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탄 배달도 많이 해봤고요. 김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사실 이제 계속 목소리 큰 존재, 뭐, NGO가 뭐 제5의 권력이나 어쩌네. 그렇지만 저희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냥 헌신적으로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대신하는데, 그래도 목소리만 커질까봐 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탄 배달도 한번, 그거 관변단체가 하는 거라고 막 그랬지만, 사실 제일 재밌습니다. 저 연탄 배달할 때, 김장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런 거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얀마 돕기 제가 촛불 먼저 제안을 했고 판만 깔아놓고 그렇게 나오고 저도 조금씩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운동이든 뭐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마 손 대표님이 굉장히 작년 올해 열심히 이 강좌 열어가지고 인식들도 넓어지시고 지식도 많이 쌓으실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좋은 정치의 회원도 많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예. 수달입니다. 요즘 이제 기후위기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흡수원을 얘기를 합니다. 탄소 흡수원은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산림청에서 어린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나이 든 나무들은 다 베고 어린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탄소를 흡수하는 것, 숲이 많이 흡수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어린 나무냐, 큰 나무냐, 숲은 탄소만 공급하는 탄소 공장은 아닌 거잖아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봐야 될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는 건데요. 그걸 차치하고 그건 논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게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흡수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요즘 연안 습지,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흡수원으로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특히나 이 갯벌이라고 하는 곳의 가치들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갯벌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 저수지라든지 하천에 있는 습지들의 굉장히 식물들 가서 보시면 강에 그냥 갈 때나 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하는 흡수원입니다. 그런 습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는 수달이거든요. 제가 수달은 법적 지위가, 아까 노랑배 청개구리는 제가 법적 지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법적 지위가 천연기념물의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환경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귀하신 몸인데요. 이제 멸종위기종 1급인데요. 제가 부검대로 보낸 수달만 한 4마리 정도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수달이 처음 나올 때 시장님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었거든요. 경사도에 경사로서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전주천에 지금으로부터 2008년에 한 마리, 그해 겨울에 2마리, 보통 새끼 2마리를 낳거든요. 엄마가 있고 아빠 수달은 낳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다 지금 차에 치여서 죽인 애들은요 다 수컷이에요. 수컷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 바쁘거든요. 내 나와바리 표시하려고. 엄마 수달들은 새끼들 돌보느라고 그러지 않아요.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는데, 얘네들은 꼭 하천 옆에 있는 이 전주천에 보면 하상도로라고 하죠. 거기에서 로드킬 당해 죽습니다. 뭐 기자회견까지 다 했지만 사실은 지들 스스로 사람이 행정에서 보호해 준 건 없어요. 법적 지위가 2가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시민들이 신고해 주고 뭐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전주천에는 약 12마리 정도의 수달이 지금 서식하는 걸로 저희가 개체수 파악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는 눈까지 앞에서 맞추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요거를 붙여놓은 이유는 오산면에서 만경강하고 오산 쪽에서 수달이 재작년에 로드킬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달이 만경강을 따라서, 전주천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동하는 그런 패턴들인 거고요. 그래서 익산에도 아까 뭐 기대종 얘기하는데 여기 만경강 문문화관은 제가 알기로 숭어로 잡아놨어요. 여기 몇십억 들여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숭어라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지. 익산의 만경강 문문화관의 대표 중에 숭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천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얘네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 얘기해도 재밌는데요. 얘네들이 영역 표시할 때 똥을 싸는데 똥을 제일 어디다 많이 싸는지 아세요?
선물을 하나 드려야 제가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우리 이철수 대표님 판화 손수건 하나 드려. 빨리 없으니까 시간상 다리 밑에다 똥을 눕습니다. 예, 이따가 다리 밑에다가 똥을 눕는 이유는 영역표 예를 들어 똥 싸러 다니는 게 일인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비가 와도 쓸려내려가지 않을, 그 다음에 햇빛에 막 받아가지고 바스라지지 않을 다리 밑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수달 발자국이나 똥이나 흔적을 보려면 이 다리 밑을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뭐 이제 이것보다 똥보다 보면 수달은 똥을 물에서는 대장인데 바깥쪽에 넣을지는 모르니까 물을 등을 두고 똥을 쌀 것인가, 아니면 바깥쪽 물을 바라보고 똥을 쌀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수달이고 아까 말한 저기 그 장전마을에 처음 출발은 남원 내기마을이었습니다.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52명 중에 11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현재는 17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까지 받았는데 여기는 환경부 역학조사입니다. 이제 그 같은 역학조사긴 하지만 성격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됐던 거고,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소개를 좀 시켜드려가지고 그 최재철 위원장님이 남원 내기마을 가시는 그런데 이제 역할을 해드렸고, 저희가 좀 도와드리긴 했는데 뭐 남원과 거리도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늘 언론의 주목만,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주목받고 있지만 어떤 이것들을 뭐 보상을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가동일수는 크게 줄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실감들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해외 봉사활동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정치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에 도지사도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전주시장도 바뀐다고 해서 조금 일찍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올해 8년씩 하시는 분들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많이 바꾸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들은 뭐 바꾸는 건 좋은데 잘하던 것들을 또 바꿀까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전주 삼천에 가면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늪반딧불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지역의 조사를, 아까 뭐 그 노랑배 청개구리 같은 그런 희귀종이 기대종일 수도 있는 거지만 하천이 살아나면서 다시 되돌아온 반딧불이,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날 선선하잖아요. 딱 광복절 지나면 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네는 다슬기 먹고 사는 그 수소곤충이 아니고요, 육상곤충이에요. 민달팽이를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한 10마리 정도 처음에 보이다가 1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요즘 생태하천 사업 이런 거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 최대 300개 채까지 봅니다. 저희가 지금 저 줄들은 10m 간격으로 해가지고 개체수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요즘 강바람 시원하니 딱 해지고 20분부터 얘네들이 출몰하기 시작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한 바퀴 도는데 딱 1시간 10분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졸업식을 전주 삼천으로 오시면 제가 반딧불이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튼 해수유통 끌어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장성도 심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 갯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과 가치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 고창 부안 갯벌, 원래 고창 갯벌인데 거기가 곰소만 갯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줄포만이고요. 근데 부안이 이번에 그 만이라고 하는 요렇게 둥그렇게 있는 곳 중에서 고창 갯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고창 부안 갯벌이라고 하거나 곰소만 갯벌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안 사람들 일부가 그 세계 자연유산이나 람사르로 지정이 되면 뭐 개발하는데 조금 안 된다 해가지고 부안이 반대해가지고, 사실상 웃기게 이렇게 곰소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부안 권역 이렇게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곰소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는 고창만으로 바뀌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가 주목한 갯벌, 우리의 갯벌에서 세계 모두의 갯벌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서해안 이 하구 갯벌이라고 해서 강하구가 영양분들을 계속 실어나는 겁니다. 새만금 갯벌이 저희가 저렇게 지키려고 하고 지금 이만큼 남은 거라고 복원하자고 하면서 공항 반대라고 하는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갯벌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적 기능들도 굉장히 많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도 역할도 굉장히 크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공항 되채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충분하게 타당성 검증이라든지 이렇게 약간은 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야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이 산림 흡수원으로서의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석산이죠. 아마 익산은 뭐 돌의 고장이기도 하고 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역사적 의미의 돌인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석산인데, 여기는 부안 주산 석산이에요. 아마 익산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건데, 여기서 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완전히 파먹어가지고 복구가 안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냅니다. 여기를 털어버리는 계획을 내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복구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쪽하고 이 주인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법들과 꼼수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막아가지고, 이거 지난 5월에 한겨레에서 일면 탑으로 했던 겁니다. 석산하면 먼지가 이렇게 납니다. 사실 저 먼지를 찍으러 왔는데, 이 먼지는 늘 나는 게 아니었고 지역 사람이 찍은 거여서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탄소 흡수원 얘기가 되면서 산림을 이번에 어린 나무, 늙은 나무가 흡수를 못하니까 젊은 나무, 어린 나무를 심어가지고 특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이제 많은 산림의 관계자들은 숲을 가꾸는 것까지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관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벤다고 그러면 이렇게 배부리고 또 석산 이런 거 파는 것들, 이런 정책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상두산이라고요, 정읍 옹동과 산회에 있는, 우리 이제 동학으로 치면 김계남 장군의 생가, 그리고 오대손이 있습니다. 오대손이 자랑스럽게도 유기농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동네에서 살고 계시고, 가묘, 이분은 이제 다 여기 전주에서 처형당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다 시체들 다 나눠갔잖아요.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서 시순 수습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가묘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다 이거 기후 원인이잖아요.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이런 돌가루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기 2개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복구한다고 하고 있었고, 여기는 지금 파먹고 있는 데인데요. 이 먼지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물을 빼봤더니 이렇게 돼 있고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다 저 기후위기 시대에 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숲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되겠죠. 여기도 원래는 그 낚시꾼들이 여기에서 처음 그 낚시할 때 뭐 시조회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하는 데라 했대요. 그래서 여기가 그 갈대도 많고 부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풀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태계가 유지가 되면서 있었던 건데, 이 돌가루들이 밀려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다 온 거 없는 겁니다. 이게 비가 많이 쌓여와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이 먼지들, 아까 말한 대로 이 미세먼지라는 건 위험한 거,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가스상 물질도 위험한 거지만, 일단 사이즈가 작으면 다 초초초 미세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작은 것들이 여러 가지 가스상 물질하고 덮여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돌가루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익산에서 오다 보면 백구 부용제에 진짜 호남 읍지에도 나오는 아주 부용제라고 하는 오래된 저수지가 있었는데, 여기다 스마트팜 짓는다고 땅을 확보를 못하니까 김제 씨가 자기들 이 저수지도 10년 전에 주민들이 이거 놔두면 여기 매립해서 쓰자고 하니까 시가 사라고 한 땅이니까 그때 싸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놈을 가져다가 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게 다 사라질 뻔했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분의 1 남겨가지고 이 동미나리를 여기다 2,500개를 심었는데, 올 여름에 가보니까 100개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 대책 세우고 했는데, 이게 가시연꽃이거든요. 그림으로 봤는데, 세상에 지난주에 유수지라고 해서 이만한 면적 중에 한 4분의 요만큼을 지켜내가지고, 사실은 물을 가둬놓는 건데 그래도 여기도 생물이 자라날 거다 그러면 여기다 옮겨 심어야지 했는데, 가시연꽃이 다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어쨌든 이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야, 나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 습지에 나왔던 가시연꽃, 제가 그때 봤던, 그 다음에 동미나리, 이건 북방개, 남방개, 물고사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막아버리는데, 제가 익산에요, 현재 제가 알기로 그 지금 서울대 지리학과 이광원 교수님이 이 호남 대학원 학생 지도를 하나 하면서, 호남 읍지에 나와 있던 저수지들, 제가 여기 막 그 하천이 없어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어쩌는지 그거 하지 말고, 오래된 저수지들, 기능을 못하는 것들은 생태공원이나 생태습지 기능으로 바꾸고,
역사성이 있는 저수지들은 저수지를 좀 잘 복원해서 관리하면서 하면은 이 물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습지가 부족하다라는 문제도 좀 해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던 것도 이제 요거 조사하면서 김제 군읍지, 호남 읍지 이런 거 보니까 영조척이라고 해가지고요 둘레를 다 계산해서 둘레가 몇 척이고 하는 건데 거의 지금하고 저희가 구글 이게 지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나무도 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한 번 하면 저희는 10년 이상 계속 하는데요. 서울에서 원래 2008년도부터 한 거 지금 서울은 하다가 말다가 하다 보면 근데 저희는 꾸준히 했습니다. 나무도 제법 큰 거 심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축사 민원 이런 거 많습니다. 축사도 그러니까 농업 관련해서 이제 이따 조금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 청소한 겁니다. 저희가 이거 5차 실현했습니다. 올 3월 달에 바람 많이 부는 날. 이거 사람들 청소하자고 그러면 막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되게 기분 좋아라 해요. 그냥 와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판만 깔아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했고요. 저희가 이제 황새 서식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사실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이제 석탄 발전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선언을 이끌어낸 게 올 봄입니다. 사실 석탄 발전소는 우리가 해야 될 지금 기후 시기에 시민사회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석탄 발전소를 중단시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 3척에 막 짓고 있잖아요. 이것도 계획을 중단해야 지금 2030, 2050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까지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이제 저희가 전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런 데다 투자 않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현재 하고 있죠. 이건 역시도 현재 인류세라고 하는 이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람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류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류세의 징표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능 물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있고 아무튼 쓰레기 치우고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런 데들 이렇게도 한번 치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그마한 아까 옛날 논으로 습지가 돼 있던데 만들어서 우리 한상렬 목사님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삽질도 좀 시키고 그러면 또 기분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십니다. 청년 같으십니다 하면은 막 삽질 속도도 더 빨라지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제 산단 매립장 관련인데요. 산단 매립장 이분들도 매립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쓰레기장은 어디든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자기들 이 황금 농토도 내줘가지고 산단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걸 6배로 늘려가지고 다시 변경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 여기는 완주 상관인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하시던 분이 여기다가 그동안 많이 벌어먹었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환경을 남는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딱 48톤이에요. 왜 48톤이냐? 이게 시간당 2톤. 그러면 24시간 하면 48톤이잖아요. 이게 다이옥신 농도 기준이 법적 기준 10배가 차이 나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98톤, 96톤으로 하거나 48톤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96톤짜리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전라북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100톤 이상만 받아야 되는데 모든 태우는 시설은 이제 50톤 이상은 또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잘 못했어요. 46톤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다 태우는 것이 나오는 온실가스가 사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이기도 하고 초미세먼지이기도 하고 특정 유해 대기오염 물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워지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구를 덥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초미세먼지가 되기도 하고 발암성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소각장 하나는 보통 4에서 6km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익산이 장전마을이 워낙 대응을 잘해가지고 전주 소각장 영향권 조사를 여기 원광대학교 우리 강공원 교수님한테 맡겼거든요. 꼼꼼하게 잘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부분들은 대략은 3km까지는 이 소각장의 영향권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바람만 불면 어디로든 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최재칠 위원장님 남원의 소각장 이게 남원의 내기마을, 장전마을 여기는 이제 신입 소각장 이 대책위 위원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연대도 하시고 주민들끼리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활계 폐기물 소각장인데요. 여기도 이제 가까이에 있을 건데 여기도 아마 곧 바꿔야 될 때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저희 하면서 소개를 했지만 저희가 뭘 하느냐보다는 대부분 이제 기후위기하고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민사회가 딱히 기후위기 하면 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할 거냐 아니면 에너지 전환만 할 거냐 이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내는 것이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좀 공부하는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인류세 이야기가 아마 쭉 나왔나요? 혹시 앞에서 인류세 얘기 하신 분들 많이 계셨나요? 처음 얘기하신 건가요? 기후위기 때 인류세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선물을 일단 하나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류세라는 얘기를 2019년 전, 한 2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어떻게 들었냐면 저게 탄소세인가 보다. 이 사람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사람당 인두세 먹이는 것처럼 세금을 먹이려고 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독일에 있는 어디 연구소에 있는 화학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제안을 한 겁니다. 다시 하면 짧게 보면은 뭐 10,000년 전, 짧게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 길게 보면 한 10,000년 전, 지금이 홀로세가 한 10,000년 전까지니까요. 10,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놓고 보든 아니면 새롭게 홀로세 다음에 이제 10,000년 그 위를 이제 인류세로 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 그림도 예쁜 그림 것 같지만 저 빨간색들은 다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인류가 이 지구의 주인 노릇인 것처럼 활동을 하던 시기에 지금 멸종해간 저런 식물들과 포유류들과 조류들과 물고기들과 이런 갑각류 이런 것들에 관한 이 그림이죠. 이거는 그냥 그림이 아니고 미국 사이언스지에서 저 그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해놓은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시작은 멋있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이 별똥별인 거잖아요. 이렇게 우주의 먼지 같은 요즘 보면 막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주의 역사는 100몇억 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다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별이 되고 열 에너지가 막 바뀌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네가 있어야 지구도 있고 우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구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기 위해서 별똥별하고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도 하는데 그냥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지구를 살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지구가 에너지 획득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열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면서 지각작용이라든지 화산작용이 있어가지고 현재의 대기와 육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태양이 폭발할 경우에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지구는 별로서의 하나의 생을 마치게 되겠지만 인간에 의해서 지구가 파괴된다거나 지구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들은 전혀 없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모든 생명체의 서식지와 같은 이곳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라고 하는 이 변화에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구를 살리자라고 하는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다.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우리 같은 사람이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하자고 해서 살린다라기보다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6,500만 년 전에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하던 공룡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지구의 많은 다른 생명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운동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지구의 오랜 기나긴 역사들 를 한번 좀 보시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는 길게 보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이라고 하는 300만 년 전, 200만 년 전이 되는 거고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2만 년에서 1만 년 정도 잡는 아주 이 면도날 만큼 얇은 시간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 46억 년에 지구 자체의 어떤 진화를 거치기도 했고요. 35억 년 정도에 아까 말한 남조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요. 산소의 이 바다들이 이제 대기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막 반응을 아까 말한 이것들이 이렇게 부딪히고도 다 결합을 하고도 남는 산소 양이 풍부해져 가지고 지금 산소 양이 한 1, 2%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예, 예. 그 정도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는 아주 양이 적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산소층이 형성이 되면서, 5, 6년, 5억 년 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됐다. 사실은 제가 문과생입니다. 문과생이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략 그래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대기 중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방사성이라든지 이런 뭐 열들이 적절하게 조율이 되면서 지구상의 육상 생물이 바다에 있던 애들이 이제 땅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자 식물이라고 하는 이걸 속지 식물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생명체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얘기들인 건데요. 어쨌든 지구의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지만 온실가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는 한번 생성된 것들이 한 100년 정도 지나야 소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는 사실 위험한 거지만 좀 피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요. 일시적으로든 아무튼 노력하면 눈에 확 보이는 거지만 온실가스는 이미 산업혁명 시기부터 굉장히 쌓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 100년 전으로 보면 1920년대 얼마만큼 그때 막 여러 가지 공업들이 발달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거 끄트머리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이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오존층이 잘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지도 않아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누적된 것들의 영향까지 고려하게 되면 더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거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가면서 이 생명체들, 다른 생물 종다양성, 멸종위기 종들도 더 높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질 시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 생명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기 시작한 게 한 5, 6억 년 정도 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대략 이제 그 시기가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신생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큰 하나의 흐름이고, 그래, 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뭐, 오르도비스 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뭐, 쥐라기, 백악기, 그런 게가 있고요. 그 기에서 또 작은 거는 새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층을 쭉 보시면, 고생대, 저 M자 들어가니까 대충 중생대 같죠? 저쪽에 신생대고요. 신생대 제 사기에 홀로 새라고 하는 지질시대가 있습니다. 이 지질시대에는 특징은 뭐겠습니까? 뭐 주로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화석이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그 잘 죽으면은 다 그 뭐라고 그러냐, 육탈된다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해서 싹 없어지면서 이제 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화석들이 대략 많이 나오는 시기는 어떤 게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바닷속에서 대멸종이 생겨가지고 바닥에 뻘 같은 거에 갑자기 그냥 훅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덮여버려가지고 화석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공룡들처럼 화산 폭발되고 뭐 쭉 하면서 갑자기 떼죽음 당했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석들, 아까 말한 저기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략 조건이 맞는 것들은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거나 조건이 맞았던 시기들에 저런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저런 화석들을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고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시기에 지구의 역사상 5번의 이제 이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6번째 대멸종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에 의한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이제 인류세로 정하자, 사람세로 정하자. 이 사람이 워낙 이 지구에는 이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지구를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를 해서 다른 생물종들이 다 지금 멸종 위기에 내몰려 있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멸종을 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오르도비스 멸종기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보면 이제 여기도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륙들이 이동하면서 충돌해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겁니다. 뭐 여기서 보면 생물종의 85%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그 막 암모나이트나 삼엽충 잡아먹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저기 보면 고생대 위에 보면 있잖아요. 큰 오징어 같이 생긴 건데 막 몇 미터씩 되는 애들, 바다에 살던 애들 이런 거죠. 캄브리아기, 생명의 대폭발이 있었던 캄브리아기 밑에 오르도비스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봉기 후기 대몰종, 이것도 여기는 한 화산 폭발이 바닷속 산소를 줄여가지고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이 이제 화석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 시대가 이제 대본기 후기 대멸종이고요. 페름기, 이거는 이제
해양생물, 이건 바다에서 많이 죽었네, 이때도. 육지생물의 70%가 멸종이고요. 규모가 제일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도 그 해양 내 산수 부족, 처음에 원인은 이제 1000만 년 동안 기후변화가 이어지면서 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화산에서 막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 잘 알고 있는 쥐라기, 백악기 5번째 대멸종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백악기 때 하는 거는 뭐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지금도 유카탄 반도에 가면 이 도시가 있대요. 폭이 180km, 깊이가 19km 구멍이 생겼고, 여기가 다 탔는데 이것 때문에 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해 놓은 이 책, 뭐 대멸종의 연대기라고 하는 거 저도 끝까지는 다 못하고 앞에만 좀 봤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그 아까 말한 여기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만, 크게 보면 대략 이 대멸종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는 짧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보통 100만 년 동안에 생물종이 한 절반 이상이 죽어가는 것들을 대멸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는 상황과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책들이고요. 뭐 대부분 다 그 과학자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요. 이제 현재 6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멸종 위기종에 보면 양서류가 아까 40%라고 하잖아요. 아까 기대종을 노랑배 청개구리라고 아까 우리 김상욱 교수님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하신 걸 겁니다. 현재 지금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 멸종 위기종 법적주의는 못 받았습니다만 희귀종입니다. 연구가 더 필요한 종이죠. 근데 이 양서류라는 게 물과 육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환경이 바뀌면 물로 가면 되는데, 육지의 환경도 소중하고 물의 환경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을 오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서식지가 파괴되면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종이 멸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수원 청개구리, 맹꽁이가 특히 그렇습니다. 맹꽁이는 행동 반경이 100에서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죽고요. 거기에 맹꽁이가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수천 년 동안 거기 살아온 애들이에요. 근데 양서류가 40%, 뭐 식물들이야 뭐 또 한 34%고요. 갑각류 23%, 조류가 14%, 포유류가 한 25%가 멸종 위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대멸종은 10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 현생 인류가 10,000년 전에 그때부터 농사를 조금씩 지었다 치고요. 그때부터 와가지고 쭉쭉쭉 했던 것들을 다 합하더라도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했던 것들의 속도, 그 짧은 시기에 이 많은 것들이 벌어지는 거는 예전에는 정말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종이 멸망할까 말은 한 판국에 지금은 1년에 또 굉장히 많은 종들이 멸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종의 속도는 뭐 1000배 이상 10,000배까지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대멸종의 시기보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유기물, 무기물 얘기하셨잖아요. 이 아까 말한 바다 생물에 몽땅 해가지고 땅속으로 갇혀있던 했던 이 유기물들이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탄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있는 거잖아요. 내 몸에 산소.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사실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어려운 시기에 지구가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들을 다 잡아다가 바다에다 감춰놓고 여기 나무에다 감춰놓고 다 감춰놓은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쓰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전 전시했을 건데 이거는 24만 장의 비닐봉투로 만들어진 공룡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왜 공룡이 화가 났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나의 살과 뼈와 피인 이 석유를 함부로 꺼내다가 고작 당장 20분 쓰고 버려버릴 비닐 봉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쓰냐. 그래서 공룡이 화가 났다거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니네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쓰고 온실가스 하다가는 내 짱 난다, 우리 짱 난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설명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온실가스 농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농도가 35% 정도 올랐죠. 지금 뭐 350ppm, 400ppm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어디 그 산에서 온실가스 농도 재잖아요.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류세를 그래서 지정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정하자. 어떤 분은 원폭을 처음으로 실험했던 그때부터 정하자.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원폭이 뭐 계속 터지진 않았지만 핵실험이 몇백 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에 많이 남아있고 그게 지질학적 특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질학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멸종돼갖고 사람 뼈가 남아야 화석이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뽑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입니다. 그 좀 이해 가시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쭉 이런 게 삼엽충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모나이트 뭐 이렇게 있고요. 이쪽 가면 이제 공룡, 백악기, 쥐라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뭘 버리냐. 이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은 500년 이상씩 가는 거고, 뒤에 이제 사진 보시면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산처럼 쌓여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매립장을 어느 날 우리 만년 후에 우리 그 후손들이 막 파다가 보니까 뭐 플라스틱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화석 봤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던 사람들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썼을까라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한 6번째 대멸종에 관한 이야기들, 이 사이언스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죠. 예. 어떤 플라스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네. 익산 명동국수에서 그때 익산 이리하고 여학생들이 환경교육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왔는데 문자가 띠링 왔어요. 부안에 있는 회원이 보내준 건데, 그래서 그날 바로 교육할 때 이거 했었는데, 이게 아구잖아요. 옛날에는 아구에 생선이 하나 들어있어요. 저번에 최불암 선생님의 한국의 맛 그거 보니까 아구 잡으니까 진짜 물고기가 있더라고. 저는 그거 말로만 들어 처음 봤는데, 원래는 그래서 마당 쓸고 돈 줍고 하듯이 아구 잡고 생선 없고 그런 겁니다. 아구는 몸 전체에서 3분의 2가 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큰 입 벌려갖고 탁 먹는데, 이제 저게 뭐예요? 페트병이 나온 거죠. 플라스틱 병이. 자, 저거는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이미 배를 가르는 순간 이분은 직감적으로 뭐 있다라는 걸 알았고, 저게 그냥 물고기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페트병은 처음이었답니다. 뭐 막대기든 뭐든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찍어보라고 한 거고, 석 달 전인가 저게 어디 방송국에 전화 왔더라고. 다른 데서도 똑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 아까 여기는 곰소염전입니다. 근데 이게 그에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좀 돼가지고 바닷가 주변에 농도를 봤는데요. 강릉 40이잖아요. 거제 고성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식은 많고 부풀 많잖아요. 바다 쓰레기의 80%는 어구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14만 8천, 이게 4,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그 다음에 여기 뭐 삽교천 이런 거 좀 빼고요. 삽교천도 끼고,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그렇죠. 이쪽에는 황하, 양자강. 이 황해가 굉장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 갯벌이거든요. 사실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갯벌인데, 동고, 서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몰려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특히 담배꽁초 같은 경우 우수관 타고 그냥 바로 하천으로 가가지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이 필터가 다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세 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소금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다 뭐 먹습니까? 히말라야 소금 먹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안전성 문제 있고 그래서 끓인 자염을 먹어야 된다. 뭐 천일염이 어쩌고 이번에 황교익 씨가 또 천일염 한번 세게 까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다 이렇게 우리 밥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플라스틱이. 두 번째는 뭐냐. 닭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닭뼈는 오늘도 아까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소는 한 40억 마리 되고, 오늘 정말 육식을 줄여야 되고 채식을 해야 된다. 기후위기와 육식과 채식, 그거 강연은 자기가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실력 있는 분이 오늘도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우리나라에 기르는 닭이 하림, 아까 보니까 오늘 노동 문제 때문에 막 프랑카드 많이 붙어 있던데, 닭으로 제일 돈 많이 번 데가 하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닭이 1억 8천만 마리가 현재 대략 사육이 됩니다. 이게 요즘 거의 개회화돼가지고 보통 28일에서 35일마다 돌아가고 중간에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 7번에서 8번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1억 8천만 마리, 대륙 7번 돌아가면 14억 마리 정도를 우리가 매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6개가. 그 다음에 산란개는 빼고요. 그 정도 되고요. 돼지는 한 1200만 마리 있고요. 소는 353만 마리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사육 두수인데요.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구제역 같은 이 우제류들에 걸리는 질병이잖아요. 이건 4,000마리 그냥 살처분이고, 저는 고창에서 10,000마리 묻는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희가 망원경으로 크게 해서 다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게 인도적 이 살처분 지침 안 지켜집니다. 그냥 생매장 하는 겁니다. 어떻게 10,000마리가 넘는, 10,000마리가 어른 돼지보다 큰 애들, 사람 뭉쳐도 크잖아요. 걔네들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생매장된 게 많은데요. 어쨌든 여기 구제역대는 300만 마리 이상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 대한민국 금수강산 안에서 이 돼지들의 아우성과 이 썩어가는 이 핏물들이 아마 그대로 담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공장식 축산 문제입니다. 이 공장식 축산 문제도 이 지구 온실가스 문제, 온실가스 배출원의 농축산 비율이 11%거든요. 그 중에 이제 농업은 흡수원이라도 있죠. 저는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기후위기 기본소득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뭐 여기 가정의 탄소 발자국도 마찬가지고 뭐 소 같은 경우는 메탄도 마찬가지고요. 분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문제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조류독감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그 코로나에 조금 이해가 좀 빨랐던 부분들이 저희 조류독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류독감 같은 경우 김제 용지 오다 보면 2008년에 543만 마리를 살처분을 한 동네에서 했고요. 2017년에는 183만 마리를 한 동네에서 살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산 이쪽도 말할 것도 그때 이제 유일하게 버틴 게 저기 망성 쪽에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만 거기 아무튼 살렸죠.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셨는데요. 어쨌든 제 기억에 이 아까 말한 돼지 이런 거가 한 392만 마리고요. 2016, 17, 17, 18 그때 살처분된 것만 한 8천만 마리 정도가 닭들이 살처분됩니다. 농민들은 피해를 보지만 이 하림이나 이런 데들은 피해를 안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급한 것들을 다 따져보면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갑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한 이런 축산인 건지 이런 축산들을 유기축산으로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축산으로 해서 온실가스 흡수원들을 그걸 할당을 받아가지고 계속 줄이게 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환경 농업이나 축산 비율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이따가 그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산불 작년에 코알라들 양 한 절반 가까이가 다 죽었습니다. 7만 5천 마리 중에서 한 3만 마리 가까이가 호주 산불로 죽었고요. 뭐 지금 미국 서부 산불 여기가요. 제가 또 안 가봤는데 딱 한 번 가봤는데 여기가 뭐 우리가 옛날 해양성 기후 뭐 이런 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주 뜨겁지도 않고 아주 춥지도 않고 뭐 봄 가을이 길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미국 서부 쪽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그 위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레곤주 그다음에 캐나다 아까 뭐 그쪽 넘어가는데 여기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연환경이요. 자연환경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다음에 아무튼 여기 캘리포니아 이거 그리스까지 지금 온통 터키까지 그런 거죠. 이게 열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런 동네예요. 이런 동네들이 듣도 보도 못하게 막 40 몇 도씩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집에 에어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뭐 선풍기, 에어컨 뭐 품귀 현상이고 아까 말한 이제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사실은 이 시애틀 이런 데가 또 잘 사는 나라들 백인 중산층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가 이 동네거든요. 혁신 기업들 다 몰려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나이키, 아디다스도 글로 이사 오고 막 이런 동네들인데요. 제일 잘 살고 제일 좌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이 동네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환경이 좋으니까 혁신 아이디어도 기업도 오고 사람도 많이 몰려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42도까지 올라갔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46점 이게 포틀랜드일 겁니다. 포틀랜드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주변에 흡수원도 많고 습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바로 태평양 연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독일입니다. 이번에 홍수피해 한 8조 원 복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라인강이나 이런 데들은 걔네들은 그냥 바로 옆에다 막 성도 짓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비들이 저렇게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부슬부슬 이렇게나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런 데다 다 뭐 건축도 하고 마을도 이루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냥 그게 넘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겪어보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이제 그런 기후재난이라든지 기후 문제가 본 겁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 이 쓰레기들 보십시오. 이 사실은 이제 피해 있는 거지만 그 다음을 보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나올 이 쓰레기들, 이 살림 도구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제가 뭐 기후 관심 있는 거 보시면 기상청에서 기후위기 보고서를 매년 만들더라고요. 그거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장 옮겨왔는데 이게 이제 세계 여러 가지 기상 현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실 때 기상청 자료를 많이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 보고서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도 요즘 미디어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작년인데요. 우리나라 날씨 보면 2020년에 1월 달에 제일 더웠어요. 그 다음에 4월 달은 어떻게 추웠는가. 깡풍에 꽃이 피었다가 다시 얼어가지고 냉해피해 많이 입었잖아요. 다시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6, 8월에는 작년에 비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이 뚝이 터졌잖아요. 제가 섬진강은 직접 바로 터지자마자 내려가가지고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저도 본류가 터질 줄 몰랐습니다. 금강은 본류가 터지지나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작은 지천들이 나간 거고요. 섬진강은 본류가 터져버려가지고 그 굴의 곡성, 불보다 물이 무섭다라는 말 가사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태풍이 8월 달에 4개 왔습니다. 올해 지금 태풍 하나도 안 왔어요. 만약에 9월 달에 태풍이면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바닷물 온도 차이 때문에 태풍의 세기가 더 세지는 거고요. 과일들이 다 결실을 맺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참 불안합니다. 대신에 일본이 5일 동안 비가 1000mm가 왔답니다. 큐슈가. 그 비가 이쪽으로 왔다 가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작살 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8월에만 4개의 태풍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저기 그리스 산불, 터키 산불, 미국이나 캐나다의 열도면상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이 대응 능력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농업 얘기하면서 이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들이 어디서 나오는 애들? 이 오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이쪽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메뚜기 떼가 많이 생겼대요. 얘들이 다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가는데 얘네들이 한 150km씩 저렇게 날아가면서 그냥 싹쓸이를 만들어버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벌 문제. 벌이 지금 아까 말한 40%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꿀벌 없는 세상은 결실 없는 가을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 관련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몰디브 사람 파야라고 가라앉잖아요. 이 몰디브는요,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뭐 가난한 나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할 것도 별로 없죠. 대신에 우리는 할 테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니네 선진국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150년 동안 똥 싸는 애들이 그걸 치워야지. 왜 우리 이제 좀 먹고 살라고 하니까 우리한테만 치우라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성질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한 건데 다행히 지난 파리 협정에서 개도국들도 선진국이 좀 도와주면 우리도 좀 노력해볼게. 중국도 하겠다. 2060년까지. 뭐 그렇게 선언해가지고 지금 전 지구가 탄소를 한번 줄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몰디브 섬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대부분 이 산호초 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광 가이드도 하고 산호바다에서 있는 데서 물고기도 잡고 이 안쪽에서는 이제 뭐 씻기도 하고 생활하면서 사는 건데 이 쓰레기들 많잖아요. 발리나 쓰레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치우겠다. 근데 이놈의 이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바다의 사막화라든지 황폐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구 사람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그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키리바시, 몰디브, 투발루는 가라앉는 섬나라. 전체 여기 인구가 11,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그때 이 목사님 여기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죄인이 2명밖에 없대요. 죄수가. 저녁에 하나는 음주운전, 하나는 성추행 해가지고 둘이 있는데 9시에 나오면 공항 청소하러 나오고 6시 되면 지들이 문 닫고 들어간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키리바시나 몰디브나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몰디브는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국이 선언해서 10년 안에 2030년이네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재난 날씨인데요. 이게 작년에 행안부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에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가혹한 거잖아요.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년간 온열환자로 이게 143명 사망했고요. 올해 6명 사망했는데요. 연령대로 보면 50대. 여기 50대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22% 50대고요. 주로 실외에서. 뭐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내도 꽤 있습니다. 장소로 보면 야외 작업장. 그러니까 노동자들 야외 수많은 노가드라든지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일 피해가 크고요. 그다음에 논밭. 이 농사꾼은 여기는요. 여기 그 고용안정부에서 뭐 쉼터, 그늘 뭐 3대 원칙 해가지고 관리라도 해주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작 본능이 있어가지고 뜨거우나 더우나 새벽이나 밤이나 나가서 일합니다. 이러다가 그 더위 먹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논밭 14. 길가는 진짜 운동도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이고요. 어쨌든 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12%인가 돼요. 실내는 뭐겠습니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야.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거나, 예를 들면 교류가 없는 분들. 쪽방이나 독거노인 쪽에서 많습니다. 실내에서 죽는 게 12% 정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기후위기, 인류쇄신가 여러 가지 그 재난의 사회가 되고 생태적으로는 위기사회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사회의 위기, 기후위기, 일상의 위기, 재난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이제 인류세를 좀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후위기가 눈에 안 보였어요. 미세먼지도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몰랐다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보다도 미세먼지 연구가 많이 늦거든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본 거 2015년부터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 데이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 보고 웃어요. 중국은 북경올림픽 때문에 2002년도 이때부터 초미세먼지 데이터들이 쭉 있거든요. 어떤 게 왜 우리한테 중국발이라고 하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돼 있고, 공해라든지 시커먼 굴뚝은 잘 보이니까 막 바로 가서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런 건데 안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이게 여러 가지 물류가 멈추고, 교통이 멈추고, 뭐 이동이 멈추고, 그러면서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150km 떨어진 데가 이렇게 병풍처럼 보였다고 하면서 이제 좀 눈에 보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 물론 코로나도 아까 말한 기후위기하고 연관성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생물다양성과 연관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곧 기후위기다. 이 비가 이 제방을 폭풍을 넘어뜨린 것이 기후위기고, 이렇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멈춘 거, 온실가스가 멈춘 거잖아요. 줄어든 거니까요.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8시가 넘었으니까 하나 꺼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이철수 대표님. 예, 이철수 대표님 여기 사진도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원래 값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인까지 받아왔어야 되는데. 자, 원래 이제 앞에는 다 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제 익산에서 그린 뉴딜 이제 기후위기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 조금씩은 했을 건데 이것도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하고요. 사실 이거 금방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백신 맞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몸살이 좀 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몇 가지만 좀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지난 8월 달에 큰 건이 2개나 있었네요. 7월 달에 했더라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갔을 건데 하나는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6차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이제 실무진 협상 초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6일 그 사흘 전에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민사회랑 전문가들이랑 산업계랑 다 모아가지고 작년 대통령이 가을엔가 이제 선언을 하셨고, 그 사이에 그래도 한 8개월은 했을 것 같아요. 10개월까지 했을 건데, 아무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그러니까 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들어도 제가 안 읽어보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IPCC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영어를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그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고 했더니 벌써 누군가 또 다 하고 났더니 다 번역을 해갖고 올려놨더라고요. 많이들 봤죠. 교토협약 97년에 만든 거죠. 우리나라는 의무가입국은 아니었지만 이명박 때 우리도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 대열에 참여했던 거고요. 이 파리 협정이라고 2015년에 만든 거고 최근에 이제 2050년 다운 1.5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들이 195개가 서명을 했고요. 현재까지 한 120개 국가들이 참여를 선언을 해서 언제까지 탄소를 좀 중립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교토우정선은 여기가 뭐 미국도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진국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반쪽짜리였습니다.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들이 탈출해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파리 협정은 아까 말한 선진국이 책임을 지고 개도국들을 좀 지원하고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도 우리도 이 함께 사는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앞으로 이
국제적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기술 또 후진국에 대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훨씬 더 이 교토협약이 그냥 선언적 의미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국제사회가 이걸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탄소 국경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어찌 보면 예전에 그 소위 이제 특히나 유럽연합이 세계 시장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소위 보호무역 장벽을 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도 어쨌든 이 과거에 이 뭐 중공업 중심 내지는 이런 거 있다고 하면 뭐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신기술, 우리가 뭐 탄소 중립 탄소 산업 얘기하는 탄소라면 뭡니까? 작고 강한 이런 섬유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면 큰 뭐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를 가볍고 바람을 잘 타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요즘 전기차 불안한데 괜찮을까? 탄소 섬유라든지 탄소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 훨씬 가볍고 안전하니까 연비도 좋고 튼튼하게 되는 거야. 이런 기술들을 자꾸 선도해 가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 효율 높여야 되는 거고, 다 그런 연료전지 막 늘려야 되는 거고, 이게 새로운 신산업의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뭐 자꾸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어쨌든 IPCC는 원래 파리 협약에서 2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뜨리려면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해서 1.5도 보고서를 통해서 IPCC가 이걸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만들기로 한 것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1.5도씨 특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19년부터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그린딜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보면 그린 뉴딜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린 뉴딜에서 이제 그린 뉴자 하나 붙여가지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뉴딜, 그린 뉴딜 미국 거잖아요. 빌려다가 이제 두 개 그 그린 뉴딜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에서 뭐 법제화도 하는 거를 명확하게 90년 대비 더 늘려가지고 55% 하고 있고요.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 탄소 거래세 같은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뭐 돈으로 그냥 청정 에너지하고 저탄소, 자동차 산업, 예전에는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들 그 돈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뭐 볼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미 이제 내연기관 차 생산 안 하잖아요. 올해부터인가 안 하나요? 이미 그런 거고, 각 20년, 앞으로 적어도 20년, 40년, 20년 안에 뭐 거의 도시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2024년부터 생산과 도시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도시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비중을 25년까지 20%, 35년까지 5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고, 여기는 50년 예상 발전량의 한 50에서 6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5년까지 모든 승용차를 전기 승용차, 전동화하는 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는, 배출원과 흡수원들을 합하면, 쉽게 말하면 똔똔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흡수원은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만, 에너지를 많이 화석연료를 꺼내가지고 태워가지고 배출하는 공장, 자동차, 그 다음에 농축산,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흡수원은 산, 강, 갯벌, 흡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이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이것을 전환해 나가는 것들과 동시에 흡수원들을 기르는 것들이 영위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온실가스는 100년 동안 계속 차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줄인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린 뉴딜, 유럽의 그린 딜입니다. 어쨌든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 경제 공황 시기를 극복했던 그런 사업인 거고, 뭐 그러면서 사회복지도 뭐 그때 뭐 많이 확충이 되고, 그런 약자들을 위한 뉴딜이었다고 하는 부분들의 전통성들을 다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우리도 시나리오는 우리는 1, 2, 3안을 이렇게 내왔죠.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도 어마어마하죠. 2040조. 여기는 1354조.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가 70몇 조인가 76조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탄소 국경세는 탄소 장벽이 될 수 있고 온실가스 국제매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그린 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그린딜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의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들을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평화로운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전체 예산의 25%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겠다.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쭉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이유진 씨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30년에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2030년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2050년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시나리오가 각각 나와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향후 10년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 이 전기 소비량이잖아요. 전기가 쭉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가 상승해서 하강 곡선을 긋고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쭉 줄어듭니다. 사실 전기 소비는 늘어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재생에너지원을 뭐 늘린다거나 효율을 높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소득 수준의 전기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지만, 이산화탄소는 에너지원을 바꾼다거나, 아까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가 87%, 전력 생산이 40%이기 때문에 CO2 배출량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숲을 가꾸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 소비는 상승하다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일정 정도 수준에서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뭐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90년 대비 무려 25%, 26%가 떨어져 있는 거고요. 전기 소비는 조금 오릅니다. 돼 있고요. 영국 볼까요? 영국도 전기가 한참 쓰다가 또 전기가 진짜 많이 안 쓰네요. 전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막 뚝 떨어집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이제 우리 되게 습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전기 많이 쓰거든요. 일본 사람들. 소각장도 일본은 다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 구마다 소각장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렇게 전기 소비가 정점 찍었다가 좀 떨어집니다.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막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렇게 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CO2 배출량도 이제 숫자로 보면은 일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소비량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2017년 정도에 좀 찍은 것 같습니다. CO2 배출량 올라갑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쭉 2050년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모든 게 자동차도 브레이크 가다 보면 다 사람 뚫려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급정거하면. 그러나 급정거 브레이크라도 밟을 수 있는 사고 날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 아직 최고 배출이 안 갔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줄인다라는 거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인 거고, 그게 이번에 시나리오 1, 2, 3에서 1, 2는 실제로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시나리오 3은 가장 희망적인 뭐 그런 거 약간 선언적인 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라고 한 건데 다 못 맞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경로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쭉 꺾어가지고 나와야 된다. 50년까지 여기를 맞추려면. 이게 대한민국이겠죠. 네. 하여튼 이 그린들에 대한 내용들은 뭐 그냥 자료 뒤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튼 이건 대한민국 모두가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 오늘 아까 뭐 올해 도지사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제가 한 게, 올해 제발 이 부지사 자리 하나는 기후환경 부지사로 놓고 거기에 농업, 환경, 에너지, 산업 다 붙여가지고 실제 직제 개편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사실 자문도 좀 해주고 왔는데, 모든 부처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아까 말한 석탄화력 발전은 당연히 지금 아웃시켜야 되면 그게 문을 닫아야 다른 에너지 전환 찾아가지고 거기다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시나리오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작년에 대통령 선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시나리오는 아까 전환 부분, 수송 부분, 산업 부분, 건물 부분,
농축산 부분, 폐기물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농업 분야랑은 다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무튼 이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 그 7억 2,700만 톤 정도 되는가 보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감축량을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인데 2030년에 대한 목표가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2050년에도 1, 2안 같은 경우는 계속 불가피하게 탄소를 낼 수밖에 없는 거다. 사실은 뭐 대통령이 선언을 했지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뭐 저희는 어쨌든 이 산업 구조에 관한 문제를 환경연합에서는 크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쭉 보시면 시나리오 1안, 2안, 3안들이 대부분 다 온실가스 이렇게 다 줄이는 거거든요. 줄이는데 산업계만 그대로 놔뒀습니다. 산업계 분야도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산업계 분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보다는 줄이는 거죠. 현재보다는 줄이는 거지만 산업계는 막 이거 어떻게 줄이냐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1안과 2안과 3안이 동등합니다. 산업계는 뭐 이 정도 하면 최선이다 많이 봐준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 2안이 굉장히 현실적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3안은 이게 달성할 수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 목표를 정하고 모든 총동원 체제를 다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바꾸려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뭐 아무튼 1, 2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3안 하나만 만들어 놓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기본법도 현재 지금 법안 7개 올라가 있는데 이 법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 종합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부계획이 나와 있고 법에서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법과 뭐 계획들이 있습니까? 이 계획들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요즘 물관리 기본법에 관련 법들이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계획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아무튼 이런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교육도시 이것도 뭐 서울연구원에서 많이 했던 건데 15분 도시 얘기하는 거죠. 15분 안에 이제 뭐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겠다. 시민들의 시간을 벌어주고 지켜주겠다. 뭐 이런 이달구 시장이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제가 여기 이거 보고 한 건 아닌데 15분 도시 부시장도 임명해가지고 하는 건데 가장 핵심은 아까 말한 이 교통식 체계를 좀 대중교통이라든지 걷고 싶은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지역은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이유준 씨 같은 경우가 이런 지역의 역할들 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지역의 공동체, 결국 뭐 지역에서 다 이런 뭐 생물 다양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라든지 지역 모델, 그린 뉴딜의 지역 모델, 탄소 중립의 지역 모델로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게 전라북도 아마 장남정 박사가 이거 했을 거예요. 전라북도도 기본 계획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정부 계획도 없으니까 정부도 계획이 없는데 지자체가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다음에 그런 분 나오면 찍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라북도 계획입니다. 아마 익산시도 이제 이거 보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이제 할 거고요. 요거는 아마 장남정 박사가 발표했던 건데 이제 뭐 시민사회 준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 됐으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새만금하고 수소에만 집중을 했더라고요. 옛날 이명박 때 녹색성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제가 기후위기 교육은 그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4대강하고 실제로 뭐 저기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는 뭐 지리산 산악열차, 뭐 산악관광 이렇게 하면서 다 개발 사업하는 과정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녹색 성장입니까? 뭐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요즘 그린 워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늬만 회색, 위장 녹색 뭐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그런 그다음에 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대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들을 좀 바꾸는 거야 되는데 사실은 새만금도 제가 이거 하자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제가 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고 너무나 많고 너무 넓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말 정성껏 잘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소하고 새만금 빼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11% 차지하는 농업 및 먹거리 분야 탄소 중립 전략에 미흡합니다. 이거는 국가 전략에 미흡합니다. 그럼 국가 전략에 미흡하면 그냥 그거 그대로 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뭐 친환경 농업 비율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축산 비율을 10년 이내에 30% 늘리겠다. 익산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악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가축 사육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유기농가들을 늘리던가 아니면 정밀농업이라도 해서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거 숫자 줄이는 거는 꼭 유기농업 아니더라도 요즘 뭐 이렇게 정밀농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꼭 줘야 될 때만 주는 거. 뭐 이런 거, 뭐 물 관리 잘하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라북도 하면 로컬푸드 아닙니까? 뭐 농도 위기를 떠나서 농도는 다 대표고. 그래서 이런 먹거리 가지고 협동조합 하거나 뭐 해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전엔 여기 와가지고 일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 가가지고 이런 뭐 친환경 농업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이런 거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친환경 농업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소득 주자. 뭐 우리라도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냐. 우리가 농도니까. 뭐 이런 거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폐기물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그 땅에다 묻을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각장 가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닥재가 그 보통 15% 많게는 20%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 잘 안 해주면 20% 나옵니다. 그게 매립장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추세는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순환 매립장, 이게 매립장을 땅을 파가지고 땅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태웁니다. 그냥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폐기물 하수 슬러지, 특히 유기성 폐기물이잖아요. 아까 말한 생물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뭐 악취도 많이 나고 부패도 되고 하는 거지만 그걸 잘 쓰게 되면 좋은 건데 지금 수소 하는데 수소가 다 부생수소, 예를 들면 가스에서 개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천연에서 가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기술을 좀 많이 가져가자. 그게 뭐가 있지? 우리는 똥이 있지 않냐? 가축똥이 있고 하수 슬러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해서 메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기도 수소도 하자. 뭐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지역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똥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한다 하면은 또 똥공장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바이오가스 하자고 하지만 제가 바이오가스 못하게 한 데가 4개가 넘어요. 그런 데들은 다 영세업체들이 오는 거고 규모를 너무 키운 거예요. 막 100톤씩 하는데 돼지 100톤이 돼지똥 100톤이면 쉽게 얘기하면 큰 돼지 한 마리가 하루에 5리터씩 똥을 싸니까 돼지 20만 마리잖아요. 맞나요? 5, 20. 예, 예. 맞죠? 20만 마리. 20만 마리는 없거든요. 그럼 저 옆 동네에서 돼지똥 가져와 있는 동네 주민들 다 반대하죠. 근데 왕궁같이 이미 돼지 키우고 있는 데들한테 사육부터 줄이고 똥 제대로 관리하고 해서 저거 만들어도 관리하면 그런 데들은 좋다고 하죠. 그런 데들도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그 메탄가스도 만들고 뭐 그런 거 과정에서 수소도 분리하고 해서 그런 전라북도는 그린 수소를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이 농업의 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니까 유럽 거 좀 온 건데 농장에서 식탁까지라고 해가지고 쭉 저런 뭐 계획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이거 보세요. 1, 2, 4 한국판 뉴딜에서 농업 농촌 분야와 그 관련 있는 거 5G AI 융합 확산, 스마트 블루 체계,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농촌에 태양광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린 이제 농어촌 취약 계층의 이게 그린 뉴딜인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익산이니까 익산 얘기 좀 더 이것도 꺼내와 봤는데요.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하고 달리 아까 생물 다양성과 탄소 흡수원 문제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이거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도 산림 흡수원, 산림청과 뜻대로 갔다가 뭐 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데 그린뉴딜 사업 중에도 제가 보니까 이 동직 만경강 생태 복원 사업 이게 지금 만경강 물문화관이잖아요. 목천포 옆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여기 지금 기대종을 숭어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숭어가 맞는지. 이것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 생태공원이랑 뭐 많이 만들어서 저는 좀 불만 많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뭐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공원도 해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는 이 신규 조림이라든지 흡수원 복원들 이 사업들을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전 핵심적으로 이 만경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개발 사업이라는 야구장 만들어라, 축구장 만들어라, 나비골프장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도 보존하면서 생태 경관을 조성하면서
이 이산화탄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만 해도 미세먼지 차단숲을 한 2군데 정도 조성을 하는데 이 도시의 녹지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특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람길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온실가스 흡수 보면 4,130만 톤이거든요. 요건데 이제 하여튼 이 산림하고 흡수라고 하는 건데요. 요 부분들 보시면 사만 같은 경우 기타, 댐, 홍수터 요런 거에서 1,600만 톤 정도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있구나. 이 숫자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60만 톤. 예, 그렇죠. 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해보자고 하는 거고요. 제가 또 조금 뭐 시민사회를 좀 삐딱하게 봐야 되니까 좀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의 숲인데 그러면 나무 심는 게 중요하냐? 있는 숲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사업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숲인데 여기가 이제 도시숲의 기능들은 많이 나왔죠. 미세먼지도 줄여주고 온도도 낮춰주고 온실가스도 많이 흡수하고 이런 겁니다. 전주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그 민간공원 특례제에서 개발 대상인 건데 이거를 다 사들이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2년간은 어쨌든 지금 막아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익산시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익산시 명품 도시숲 조성 공사 착공이더라고요. 마동 모인 이게 뭐지? 이 아파트 짓는 사업을 도시 숲 조성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건 좀 그러지 않나요? 이거 아파트 짓는 건데 이거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 사람들도 뭔가 여기다가 도시 공원 아파트 조성 사업 하면 자기들도 이게 사람들한테 욕 먹을 거 아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름 하나는 이렇게 어떻게 틀어가지고 지었구나 해서 엊그제 언제인가요? 올해 4월달에 했나요? 근데 우리 이상 시장님 말 인터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명품 도시 숲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덤으로 명품 아파트가 같이 들어서요. 우리 주민의 주거 욕구도 충족시킬 좋은 게 이것 때문에 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5개 공원인데 여기가 7,500세대 규모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KBS 뉴스 따온 겁니다. 이게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공원의 개발 계획을 못한 데들을 2020년까지 그러면 해제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든 전주는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아니면 사서 공원을 시설을 하든 뭐 이런 거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전주 같은 경우는 다시 계획을 짜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거고 땅 옆에 요 끝에 여기는 개발이 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주택 여기 원래 임야예요. 임야는 개발 못해요. 도시에서 택지만 사들이기로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주는 요 산 꼭대기에 있는 전혀 안 파질 것 같은 사람들 우리 것부터 사가라. 우리 거 저거 사봐야 개발도 못하는데 뭐로 삽니까? 시도 바보가 아닌 거고 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돈덩어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 도시공원에서 돈 되는 거는 요쪽이에요. 요쪽.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70%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이 바깥쪽을 다 개발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토지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이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30% 풀로 개발하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9.7%까지만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100이면 그래 니네 이만큼 10% 안에서 아파트 지어 이걸로 해도 니네 돈 충분히 남아 라고 한 건데 여기 익산은 30%꽉 채웠더라고요. 수원이 11%인가 13%인가 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이게 도시공원 온 거지만 아무튼 이 나무 500그루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숲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이 기후위기 탄소 흡수원 생물 다양성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이 좋습니다. 오늘 아까 저 영등동 어디냐 너나들이 문화쉼터 갔다 왔는데 그 앞에 공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이 얼마나 도시를 활기롭게 합니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만경강 이 전주하고 익산이 지금 여기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정했어요. 여기가 지금 황새가 많이 나왔던 데거든요. 여기까지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익산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고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토론회 한번 했고 전주시하고 해서 여기를 생태경관 지구로 좀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만경강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익산 사람들도 오고 쭉 가고 경관도 굉장히 좋고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고 있고 일단 낚시 금지 구역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 경관지구로 좀 지정하자라고 하는 운동들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황새는 익산 황새예요.
제가 완주 사람들한테 이거 먼저 찜하는 게 완주왕새라고 부르는 게 임자다. 왜냐면 여기가 아까 말한 어디냐? 예. 춘포 그 위쪽이거든요. 삼례하고 이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삼례, 이쪽은 전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익산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주로 익산 쪽에 많이 나오는 거니. 최대 예. 하구 쪽에는 70마리. 여기서 아예 월동하는 애들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잡아가지고 작년 내내 이제 황새 보러 다녔는데요. 이제 환경부가 여기를 또 이제 내년부터는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일단은 하천만 지정을 하면 토지 뭐 이렇게 제약 별로 없다. 대신에 국비 같은 거 확보하기가 좋잖아요. 이런 게 왜 이런 거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1차 완주군하고 저희는 토론을 했고 전주시하고 지금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조사한 것만 17종. 10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 조사한 애들입니다. 주로 새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한, 근데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수변 아파트잖아요. 이게 세대가 대략 몇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희가 7,500세대, 그 다음에 여기 뭐 한 6,000세대? 뭐 이렇게 되면 익산에만 지금 공급되는 아파트 세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쨌든 인구 감소 추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을 살리고 재생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북일보 사설이에요. 전북일보가 오죽했으면 우리 이름 들어가지고 이거 환경적으로 이 문제라든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여기 사실은 집안 안전성 문제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게 사업들이 맞는 건가 이런 게 봐야 되고요. 농업은 아까 말한 이 암모니아 배출원하고 요거하고 익산이 두 번째잖아요. 근데 정읍 익산 여기 이제 농도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잖아요. 이 임실 신덕면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이분 농협병 모으시는 거 봐요. 이런 실천들 필요합니다. 이 소세지처럼 말아가지고 실제로 돈도 마을에서 100만 원씩 벌어요. 1년에. 이거 키로당 1,600원인 가격이거든요. 농약병하고. 이게 그냥 태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약에 있는 거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이게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 수거도 안 되거든요. 이게 익산시 미세먼지 특징입니다. 익산시 보면 익산시잖아요. 예, 익산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은 모르겠으면 이게 OC잖아요. OC. 예. 이게 유기탄소가 되겠죠. 예, 맞죠? 유기탄소. 예, 그다음 요것도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전주나 익산에 아무튼 이 유기탄소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농업용 아까 말한 탄 거라든지 아니면 이 만경강에 옛날 이 하천 공사원이라고 먼지 많이 남았고 새만금 먼지까지 포함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런 거 있고요. 여기 정읍하고 익산시가 아까 암모니아 순위 여기 정읍하고 익산시가 나란히 하나씩 1등을 예, 나눠 갖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뭐 박규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쨌든 탄소만 줄이면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우리의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어쨌든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됐고요. 뭐 시민사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도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근데 아까 말한 뭐 좋은 연기는 없다. 뭐 용기를 내라. 착한 기름은 없다. 뭐 옥상에 투자해라. 이거 저희가 전주랑 같은 시민햇빛발전소 장사 잘 되거든요. 4%까지 주고 있으니까 익산에는 아직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 없는데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시민들 돈도 잘 내고요. 참여도 합니다. 돈 그냥 한 100kW씩 금방금방 됩니다. 지금 전주가 사실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4, 5개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뭐 내전기는 내 돈 주고 내가 산다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8시 반까지 대략 끝내야 되는데요.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두 분께 질문하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2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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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세상을 세자더라고요. 예. 이게 환경 파기를 위해서 인간들이 해를 입는 싸우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신문으로 이 새를
세자를 썼으면 예. 이해가 빨리 가요. 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꼭 가로 열고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 선물도 드리는 예, 예, 선물도, 예. 저 대표님이 좀 전해주시고. 예. 이렇게 예,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 예. 예, 저 뒤에 분이 제일 먼저 쓰셨으니까. 예.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좀 보면서 예.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전기 이야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학회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윤순진 그 탄소중립 민간위원장이 예. 또 발표를 하면서 예. 이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분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아, 시나리오 안에 대해서요? 예, 윤순진 교수님은 사실 그 시민사회 진영이 추천하는 전문가로서 아마 그 역할을 하셔서 그 내용이라든지 과정, 목표를 잘 알고 계셨을 건데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룹이 저희 시민단체는 환경단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계 대표들도 들어와 있을 거고 산업계는 아까 말한 대로 그 261에서 53으로 예, 뒤에는 빼고요. 사실은 75%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안, 2안, 3안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산업계도 더 줄이는 계획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2030년, 10년은 앞으로 10년 남은 거잖아요. 10년의 계획은 지금 당장 뭔가 센 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건 줄이는 건 규제잖아요. 사실은 이런 많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약간은 대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 시기, 그 다음에 정권 이양기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판단을 또 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뭐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어째 시나리오를 1안, 2안, 3안 만들어 놓으면 아니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체제를 총동원해서 사실은 이 기후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만들고 산업계들은 1, 2, 3안의 감축 목표가 똑같아 버리고 이렇게 되면 과연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많이 아쉽긴 하는데 뭐 또 위원장님이 뭐 이런 에너지 전환에 대한 특히 이제 이 전력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시민들의 작은 실천인 뭐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그래서 뭐 부안의 핵폐기장 이후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했는지 그런 데도 모니터링도 다니고 뭐 저기 임실의 중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들 자원순환을 실천하시는 이런 데들도 많이 가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신뢰는 있는 거지만 뭐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가 꼭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뤄내는 것도 사실은 위원장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 그대로를 네. 전달해 주는 것이 또 목표인데 네. 항상 지금 그 어떤 정치적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좌우되지 네. 오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워낙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이제 아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하고 아마 토론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마 전국 순회도 할 것 같고 의견들을 많이 내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과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강사하셨던 분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또 계속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계획을 할 때 국민들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때 의견들을 많이 안 내십니다. 근데 이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보시기에 이건 너무 약하다. 우리가 단일한 안으로 중립이라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하나 된다. 이런 의견들을 사실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내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지역에서의 그 탄소 중립, 지역에서의 균형 발전 그린 뉴딜은 어쨌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기준이들 사업, 탄소중립 사업은 당연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과 장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 사람들이 그러려면, 그걸 만들려면 지역 사람들이 계획들 만들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뉴딜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가고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뭐 그냥 같이 논의하는 수준에서의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